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하고 미군이 반격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아직 우리 교민의 완전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거듭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국 일가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등 대검 수사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중국에서 집단 발병한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 한 명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치를 방문하고 온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입니다. 28년을 맞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오늘도 변함없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며 할머니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실수로 시신을 유실한 정황이 옛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특조위가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조위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71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반격에 나서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반격에 가세하는 우방들도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공격 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보복이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반격하면 이번에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의 우방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이스라엘 하이파 등을 공격 목표로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이딴 경고에 미국의 우방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라크 안팎에 48시간 이내에 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군함과 헬리콥터 등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치누크 헬기 등 지원 병력이 이라크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앞서 사우디 국방차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백악관에 도착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우방국 지도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기지 2곳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사상자와 피해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단연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춘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이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것이 분명하다며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은 미군 주도 연합군이 주둔한 이라크 내 알-아사드와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 2곳 이상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미국 요원과 파트너,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 미군 기지는 이미 대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다며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동 정세가 격화되면서 외교부도 현지 공관과 화상회의를 하는 등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아직 우리 교민의 완전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이라크에는 건설사 직원 등 우리 국민 1,570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인 카르발라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비스마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이 있었던 에르빌과 알-아사드의 미군 기지와는 150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단지 바깥으로 이동하는 건 제한하고 있지만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당장 우리 국민의 완전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하고 현지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조세영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24시간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직접 요르단 암만으로 간 이상진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중동 지역 사건 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란 일부 지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안전과 함께 원유 가격과 교역 투자 등 중동 지역과 연계된 우리 기업 활동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청와대도 교민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도 범정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확대 거시금융회의를 이번 주 2차례 열고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공유하는 등 대책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논의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락장교 1명을 파견하고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동맹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지만 파병 시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무력 충돌에 휘말릴 위험도 있어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문제 해결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면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연초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의 태도나 북미 비핵화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가자 우리 국방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군을 파병한 상황이라 걱정이 더 큰데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주요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재외 국민과 파병 부대, 또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군은 본격적으로 대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에 주둔 중인 아크 부대와 레바논에 나가 있는 동명 부대에 부대원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우방으로 이란의 추가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레바논은 친이란 성향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이와 함께 유사시 현지 교민을 철수시키는 데 필요한 군 장비 소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와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 직원들은 모두 2,700여 명쯤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교민을 철수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한 단계별 조치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자 우리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석유 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유 화학업계는 물론 이라크에 나가 있는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이란이 미국 우방국에 석유 시설을 공습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관련 유관기관은 물론 정유업계 등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동을 오가는 유조선과 LNG선 운항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당장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와 LNG 운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또 관련 업계와 함께 다양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정유화학업계도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은 전 세계 수요량의 30%에 가까운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원유 도입선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 비상시 석유 수급 상황 등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히 구축해서 석유 위기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라크에는 우리나라 14개 건설사 현장에 1,3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건설업계도 초비상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SK건설 등이 공동 시공하는 카르발라 정유공장 현장에 660여 명,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는 3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건설 현장은 공습 지점과 200에서 300km 떨어져 있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주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상사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계는 중동발 위험이 커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추가 상황에 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에 우리 금융시장도 휘청거렸습니다. 증시는 급락했고 반대로 환율은 들썩였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증시는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급락한 상태로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2140선까지 뒷걸음질했지만 일부 만회하며 215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만 홀로 사들였을 뿐 기관과 개인 모두 팔자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이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무려 3% 넘게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좀 시장에는 변동성 요인으로만 남는 상태로. 환율도 출렁이며 원달러 환율은 4원 넘게 올랐고 금 거래량은 지난 2014년 금 시장이 열린 이래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지며 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로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단 국내외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중동발 악재에 다시금 휘청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중동 여행이나 출장을 가려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운항 취소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는데요. 항공업계도 만일에 대비해 이란 영공을 우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자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가 아니더라도 아랍에미리트 등 근처 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출국 일정이 잡힌 사람들은 취소하기도 어려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동요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래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는 했었는데 여행업계도 중동 지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여행 취소 사태는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현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이 이라크 외 지역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에서 뭐 다음 표적은 뭐 두바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두바이하고 이집트가 좀 최근에 좀 뜨는 지역이어서 미국이 자국 민항기의 해당 지역 통과를 금지하면서 항공업계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중동 지역에 취항한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우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운항 도중 갑자기 도착지가 변경되는 사태에 대비해 연료를 추가로 싣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로 평가되던 대검 수사 지휘부는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전준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취임 이후 닷새 만에 이뤄진 첫 인사는 예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승진 10명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32명이 대상으로 윤석열 총장의 대검 참모진들이 대부분 물갈이 됐습니다. 우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는 같은 기수인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는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이 임명됐고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뒤를 잇게 됐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반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좌천성 인사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 등을 이끌었던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윤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고 특정 인맥이나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인사를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면담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인사가 강행된 데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끌던 지휘부가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검찰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일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인사위 전으로 윤석열 총장 직접 만나시나요? 인사를 너무 늦게 통보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미애 장관은 출근 직후에야 윤 총장에게 면담 일정을 알렸습니다.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법무부도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정작 법무부가 준비한 인사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라는 건 부적절한 요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해온 전례를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위 개최 직전에 윤 총장을 면담하는 것도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명단을 끝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안은 장관과 총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보안 사항이라면서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백지 상태에서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재차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오후 5시쯤 청와대를 찾아 인사안을 제가받았습니다. 결국 저녁 7시 반쯤 발표된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로 알려진 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내에서 중국발 원인불명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던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으로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중국발 원인불명 폐렴 증상을 가진 환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폐렴 증상을 보인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회사 업무로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지난달 중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해 5일간 머물렀으며 지난달 말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기침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오산 한국병원을 방문했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우한시 방문 사실과 폐렴 소견이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치료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접촉하지는 않았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같이 여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아직 사람 간 전파와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방관리 대책을 한층 강화해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와 검역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37.5도가 넘는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오늘로 꼭 28년째를 맞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며 할머니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첫 번째 수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30여 명의 인권 운동가로 시작한 수요 집회는 부끄러움에 숨었던 피해자들을 세상으로 끌어냈습니다. 일본군의 노예가 되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시들어진 과거의 그 피맺힌 역사를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아실까요? 그로부터 꼭 28년이 지난 수요일 어김없이 집회는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순 할머니는 28년 동안 끊김없이 이어진 집회를 기념하면서도
29주년은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한도가 있다. 그만해라. 내가 거짓말하는 게 다 밝혀졌잖아. 명백하게 밝혀졌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전국 각지에서 온 청소년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며 할머니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기억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했다는 게 진짜 놀랍고 이제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목소리는 세계 각국에서도 전해졌습니다. 독일과 호주, 중국의 여성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과 일본 7개 도시에서는 28주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28년 동안 이어진 수요 집회는 평화와 통일, 인권을 외치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들의 빈자리는 늘어나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뿐. 1421번의 집회를 이어온 이들이 원하는 건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그 한마디입니다. 일본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안 돼서. YTN 김우준입니다.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론 이례적으로 중형이 구형돼 동물학대 엄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8년 동안 주인과 살던 반려견 토순이는 지난해 10월 예상치 못한 일로 죽었습니다. 산책 중 주인을 잃고 헤매다가 길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살해된 겁니다.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11만 명이 함께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엄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반영된 듯 범인으로 붙잡힌 28살 정모 씨는 동물학대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도 정 씨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해도 이제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에 그쳤던 걸 고려하면 무거운 형량입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관심과 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검찰이 깊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징역형이 내려진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을 계기로 소극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같은 변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재구시를 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징역형들이 계속 나와주고 구속이 된다는 거는 이제서야 그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눈을 뜨고 이런 법률적으로 실행을 하기 시작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선고를 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당시 해경은 구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그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해경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해양청장 등 다른 지휘부 5명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등 303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부는 부실했던 초동대처를 감추려 보고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는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건 현장 지휘관이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100명이 넘는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해경 지휘부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장심사 방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진술권 보장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족 대표와 변호인이 잠시 법정에 들어와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또 자세하게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실수로 시신을 유실한 정황이 옛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신 유실을 은폐했는지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6월 12일 옛 국군 기무사령부가 쓴 문건입니다. 일부 해군 해난구조대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중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보완 유지 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종자 수색 당시 시신이 실수로 유실됐고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유실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5명 중에 1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가 특조위나 그다음에 특수단에 요청을 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시신 유실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 등을 파악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사위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와 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의뢰할 사람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의 고위직 5명, 기무사 현장 활동관 66명 등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 18일 경서부터 9월 3일경까지 35회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조사위는 이들이 사찰 내용을 언론 대응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접 사찰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 피해 사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바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입니다. 지난해 산재 피해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해 사망자만 800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는 855명입니다. 한 해 동안 116명이 줄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사망자 통계가 나온 뒤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산업 현장에서 여전하다는 말도 됩니다. 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변하면서 사고가 준 걸 통계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줄어든 연간 사망자는 137명에 불과할 정도로 달라지는 속도는 더딥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추락과 제조업의 끼임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쏟겠다는 겁니다.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목표는 한 해 사망자 505명입니다. YTN 이수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행정부 시장과 감사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시장 동생도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건설사에 130억 원대의 철강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이루어지는 광주중앙공원. 광주광역시는 이 사업 1순위로 선정된 2개 업체를 밀어내고 다른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바꾸게 된 광주시 특정감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1순위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서 잘못을 과도하게 지적하면서도 특혜 업체는 명백한 감점 사항이 나왔어도 눈 감아준 겁니다. 바로 옆 지구 1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인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특정 감사를 운운하며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동생도 비리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강 유통업을 하는 이 시장 동생이 광주시로부터 편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특혜 건설사와 납품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 당시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수사를 마무리하고 행정부시장과 이용섭 시장 동생 등 4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시 담당 국장 등 광주 민간공원 비리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빌딩들 위로 날아가는 교통수단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세계 신기술 경연장 CES에서 펼쳐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이지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CES 자동차 전시관에 드론과 비행기를 섞은 듯한 새로운 비행체가 등장했습니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시명 항공기입니다. 헬리콥터는 1개의 프로펠러만 사용하지만 이 기체는 8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저소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캡슐처럼 생긴 자율운행 셔틀을 타고 터미널로가 하늘로 이동하는 미래의 모습과 함께 우버와의 협력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물 크기 모형만 공개했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Oh, I think the SA1 is absolutely stunning. It's just a beautiful prototype and I'm super excited about the future. 미국의 헬리콥터 회사 벨이 지난해부터 내세운 플라잉 택시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동차 전시관의 원래 주인공이었던 완성차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미래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경쟁은 차량 내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완전 자율주행 시대, 운전석이 완전히 사라질 미래의 자동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넓어진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가전들로 가득한 생활 공간이 됐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면 자동으로 화면에 가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냉장고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용해서 옷을 다렸듯이 이 차에서는 홈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차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차량 안에서 즐기고 정보를 얻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미래 자동차 부품 개발 등 모빌리티 산업은 급속히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 IT 기업 아마존과 퀄컴도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과 함께 자동차 전시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모빌리티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세계의 한복판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진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은 2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하지만 4분기에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부터는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0% 넘게 급감하면서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25% 넘게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29조 원으로 전년보다 14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27조 7천억 원으로 낙폭이 더 컸는데 사상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18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에 이어 7조 원대로 잠정 집계돼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실적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함께 초고화질 TV, 폴더블 폰 등 프리미엄 가전과 휴대전화 판매 호조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바닥을 쳤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5G 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됩니다. 1분기부터. 스마트폰하고 반도체가 1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 같고 연간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극도로 부진했던 실적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뒤 몇 시간 안돼 공교롭게도 이란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17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체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벌판 곳곳에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모두 추락한 항공기 잔해들입니다. 날이 밝은 뒤 본 현장은 처참합니다. 수로 부근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항공기 잔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각 8일 오전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에는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란 사람으로 한국인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끝나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이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صدش هولوش 500 متر فکر می‌کنم که شعاع پایینو گرفته خوشبختانه به منطقه مسکونی برخورد نکرده خدا رو شکر ولی این باغاتو گرفته شعاع وسیعی و وسعت وسیعی رو در بر گرفته پاچیده شده و اجساد و کسی هم که سالم نمونده همه از بین رفتن.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정부는 엔진 한 곳에 불이 났으며 이후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보내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해 사법당국에 넘겼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 기종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참사를 빚은 보잉 737 맥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은 상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예. 예, 그리고 아까 경제를 잘 하셔서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의전 서열 몇 번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입법부 후보자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후보자님 무슨 말씀인지 잠깐만 알겠는데요. 들어주세요. 그럼 요번에 총리로 임명되시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라는 답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님. 공세 핵심은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전 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례와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권력 서열이 아니라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열인 것이에요. 뭐 서열 2위가 뭐 4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인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의전 서열인 야당 대표는 7위로 돼 있는데 그 의전 서열 1위 하던 분이 7위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입장이시냐고 궁금해요. 아니 의전 서열 가면 너무 저급한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의전 서열이 2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2위였다가 의전 서열은 지금 뭐 엄청나게 뒤로 가 있는데 5위가 되면 좋은 거지 왜 그걸 고민하는 겁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상권 분립 정신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를 거쳐서 입법부에 온 건 괜찮고, 네? 우리 국회의원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다사다난한 하루였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만 속속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반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이란에 대한 반격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모신 패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 인사가 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무척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자,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규모로 봐도 검사장급이 제 기억으로 한 40여 명 되는데 네. 지금 승진 10여 명을 포함해서 32명에 대한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으니까 규모로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더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대검에서 일하던 검사장급들이 대거 지금 교체가 됐단 말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 그 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금 부산고검 차장검사라고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역시 제주지검장으로 가긴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검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이 수사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수사를 맡아서 챙기고 있던 핵심 참모들이 지금 대거 교체됐다.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고검은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산고검 차장이라면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이 빨리 승진한 지난번에 빨리 승진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두 번째 인사인데 네. 고검 차장이면 검사장으로 처음 승진한 분들이 가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나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이 깊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좌동훈, 우찬호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이른바 왼팔, 오른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조국 장관, 또 청와대 감찰무마 수사를 담당하던 지휘부였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지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보시는 것처럼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고요.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대검의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좌천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뭐 강력부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명칭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강력부를 포함해서 사실은 특수부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네.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옛날로 치면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더군다나 뭐 수사하고 좀 멀어지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기 때문에 네. 저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명백한 좌천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여기도 뭐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대검 공안부장인데 네. 뭐 선거사범, 뭐 우리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뭐 법률 위반 사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물론 뭐 제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만은 제주지검장 자리 역시 초임 검사장급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저건 뭐 좌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뭐 명칭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특수통, 뭐 공안통 이렇게 얘기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요직들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가 마무리되면 승진, 뭐 영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대검 중수부장이 있을 때는 소위 검찰의 빅4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대검의 지금 뭐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이렇게 네 자리를 꼽았거든요. 네네. 그 핵심에 있던 지금 검사장들이 지금 저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 뭐 비단 인사적 개인적인 면에서는 뭐 좀 좌천이다. 이래서 실망했을 것도 뭐 분명한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총괄하던 참모들이 지금 다 떠나갔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 수사 방향을 바꾸든지 뭐 좀 뭐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이 수사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네. 이렇게 정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번 수사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 제멋대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하더니 청와대 뜻인가, 뭐 이런 비판적인 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통쾌하다, 추미애의 칼놀림에 검찰은 추풍 낙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사권으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다니, 이런 비판적인 댓글 역시 있습니다. 좀 반반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짚어볼 게, 수사 중인데, 한창 수사 중인데 뭐 지휘부 교체하는 거, 이게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면은 뭐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뭐 물론 뭐 인사를 뭐 하지 말라는 뭐 그런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책임을 맡을 때 그 경우에 뭐 일단 기록을 다시 보고 그동안의 보고서 다시 검토하고 이러려면은 굉장히 비능률이죠.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검찰 조직 전체 입장에서 보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통상적인 인사라면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건 뭐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통상적인 뭐 인사 좌천, 그거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좀 궁금한데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뀌었습니다. 법무연수원장,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감찰 무마 수사를 담당하던 곳이었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요직 중에 핵심 요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조국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수사를 하고 있던 두 지검장에 대해서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수사와 관련해서 수장을 바꿨다라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까? 저 부분도 사실 저는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검에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의혹 사건, 이걸 대검 차원에서는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맡아서 총괄을 하는 거지만 실제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 그다음에 공공수사 2부, 거기를 직접 지휘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물론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급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한 겁니다만은 법무연수원은 역시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했지만 어쨌든 문책성 그런 성격도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남관 동부지검장인데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아시다시피 유재수 전 울산경제부시장 그 사건의 감찰 무마 의혹 그거 관련한 수사를 한 부서인데 더욱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배경은 다른 것 같아요.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실에서 일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정권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권의 실세들하고는 그나마 감성적으로 좀 우리 편이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런 압수수색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남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실세들이 소위 말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영전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을 했지만 좌천성 아니면 문책성 그런 성격이 승진. 같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대영전이죠. 그렇죠. 핵심 요직으로 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번 인사가 절차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위가 개최가 되면서 이 절차상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이 통상적으로 인사 논의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 인사권자를 법무장관으로 하면서도 인사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인사안을 전달하고요. 이를 살펴본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뒤에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발령을 단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에 인사안을 주지도 않았고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신경전이 일게 된 겁니다. 지금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도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협의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서로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저거 의견 수렴 절차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대검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안 했다. 그럼 우리는 절차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대검찰청은 아니 무슨 인사안을 주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기존에 대검에서 축적하고 있던 자료를 봐가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이걸 검증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인사안도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슨 의견을 내란 말이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더욱이 지금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11시에 열렸습니다만은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0시 반에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장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만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군다나 인사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건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뭐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도된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뭐 대통령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자죠. 네. 그리고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런 시간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도 검찰이 말을 안 들었다. 이거는 저는 뭐 형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견을 들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그리고 자료를 줘야 대검에서도 뭐 의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 뭐 인사 대상자가 누군지 범위가 누군지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형식적으로는 뭐 의견 기회를 줬다고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패싱이 있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인사 자체가 뭐 법무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라면 인사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그런 취지를 분명히 살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어차피 인사 권한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무슨 말이 맞느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저는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뭐 헌법이나 뭐 검찰청법에 보면은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규정돼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이런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을 교체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뭐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인사는 났고요.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수석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관련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저도 참 예측하기가 힘든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 그 자리에 간 분들이 물론 뭐 그분들도 뭐 검사의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수십 년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한 이유가 바로 저 인사권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검찰 역사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철저하게 한 검찰총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더군다나 뭐 현 정권에서 뭐 이거 속된 말로 좀 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을 그 자리로 보냈는데 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저는 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번 인사안이 발표가 되고 검찰 내부도 당연히 술렁거리고 있죠. 그런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윤석열 총장의 대응,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우리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신임 참모들하고 본인의 뭐 소신을 전하고 그다음에 교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우선 형성을 해야겠죠. 이 수사는 정말 우리 검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다. 그래서 교감이 돼서 뭐 윤석열 총장의 지휘에 따라오면은 뭐 그게 삐걱거리지 않고 잘 가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 나이는 물론 뭐 윤석열 총장보다 다들 적습니다만 더군다나 동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래서 삐걱거리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정말 뭐 제가 지금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정말 궁극적으로는 사퇴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총장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밑에 참모들이 따라오질 않으면은 총장으로서 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참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총장과 신임 참모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물론 이번 인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진일보한 인사다. 뭐 이런 평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고 저희 YTN 법조팀 출입기자들의 설명도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뭐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어느 정도의 반발은 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단적으로 뭐 의사표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모르겠어요. 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글쎄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좀 뭔가 이거 조금 뭐 불만족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울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사팀이 무슨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일부에서는 사소한 거를 부풀려서 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한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엽적인 문제 같아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정말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인사권으로서 저렇게 제재를 가하면은 좀 울분을 느끼는 검사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검사들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상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냐. 그러면 검찰 권한대로 수사하는데 그걸 인사권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뭐 중요한 수사 한참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권으로서 통제를 하면은 결국은 물론 뭐 검찰이 뭐 행정부긴 합니다만은 검찰의 업무 수행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보장도 해주고 그래서 하는 마당에 이렇게 인사로서 준사법기관을 더군다나 정치 권력으로서 뭐 예속시키거나 종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아니냐.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검사들의 울분이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부터 만약에 장관이 되면 제일 먼저 인사를 통해서 검찰 내부에 칼을 들이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처음부터 나왔고 실질적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인사는 부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 평검사들도 있고 수사팀의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인력 배치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부장, 부부장, 평검사들도 특히 이 수사팀에 대해서도 와해나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 그리고 이게 뭐 승진이 있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면은 형식상으로는 밑에 기수들이 그 자리로 가게 되니까 지금 있는 수사팀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를 세워서 지금 부장급, 차장급 또 심지어 평검사들도 다 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실무진까지 전부 다 이걸 교체를 하다 보면은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또 다시 와서 다른 검사들이 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검사들도 이 수사 이거 해서 내가 이거 제대로 검사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리를 하자면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이제 국론도 분열되고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됐지만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번 수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런 부분은요. 사실 뭐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초창기에 피의 사실 공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감찰을 하든지 수사를 해서 그런 검사나 수사관이 있었다면은 형사 처벌을 하든가 아니면 징계를 하면 돼요. 근데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 몇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런 뭐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뭐 왁자지껄 하면은 그 방향대로 그냥 수사를 그냥 맞춰가는 이건 절대 잘못됐어요. 그리고 피의자들이 A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그까지 A라고 하는데도 증거도 없이 그냥 A가 아니라 B라고 조서에 적어놓고 서명해라. 뭐 과거에 그런 일이 뭐 있었어요. 뭐 많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피의자의 억압적인 태도로 하고 이런 인권 침해를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 개혁의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수치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에 저는 50% 이상 이미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말로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결국은 본인들에 대한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지금 못하게 하면은 검찰 개혁을 그건 좌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우려가 큰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뭐 보수와 진보도 아니고 이건 뭐 그런 논리로 갈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권력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활동을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을 예속시키고 종속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녁에 인사안이 발표가 되면서 언론들도 계속 속보를 내보내고 있고 술렁이고 있고 검찰 내부 조직에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중재 변호사님은 보내드리고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한 거에 대해서 패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ctions of Iran have shocked the civilized world. Shred everything. Our embassy has been seized and more than 60 American citizens continue to be held as hostages. If we're going to go, then we need to go now. Some of the Republican leadership that's already spoken. None of them have presented to me or the American people a better alternative. It is clear to me that we cannot prevent an Iranian nuclear bomb under the decaying and rotten structure of the current agreement. آقای ترامپ شما جنایتی بزرگ مرتکب شدید. نام شما را در تاریخ جهان همردیف جنایت کودتای 28 مرداد 네, 일촉즉발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전이 될지 아니면 마무리가 될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경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솔레이마니 사살에 대한 보복 공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란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의 씨앗이 술레이마니 사령관의 살해에 대한 것이 있고, 미국은 그 이유를 뭐 12월 27일에 있었던 미군 기지 공격이라든가 또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대지만, 아무튼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해온 거죠. 네. 그 공습이 있은 다음에 양쪽이 이제 사상자가 있는지 피해 규모에 대해서 이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란의 국영방송에서는 미국의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나 뭐 그 공무원들 얘기하겠죠. 80명이 숨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인된 내용은 없이 양쪽에서 엇갈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 이란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로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미군이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나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은 있었을까요?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 궤도상에 이 탄도 미사일을 감시하는 위성들을 다수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발사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인근 지역에 경보를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공격받은 그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재빨리 이제 대피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전에 이미 이란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뭔가 이 대비책들을 아마 세워놨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란도 당연히 미국이 뭐 첨단 군사 시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뭐 발사부터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란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아마 이번 이제 보복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술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 지난 3일 나흘간 이제 대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시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أقول بأن الشهيد القائد سليماني الذي مضى عليه إنه إذن شهيد القدس. ایالات متحده جواب قاطع و حتمی گستاخی خود را در زمان و مکانی که حد اکثر درد را احساس کند خواهد گرفت. در نبردهای سوریه، عراق و لبنان و افغانستان و یمن و فلسطین بودند در انتظار مرگ فرزندانشان روزهایشان را سپری خواهند کرد. 이번 작전명은 순교자 술레이만입니다. 실제 공격 시각도 미군이 폭격했던 시각과 같았다고 하죠. 바로 새벽 1시 반이었는데요. 이슬람의 키사스식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키사스라는 것이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술레이마니를 공격한 그 시간 그대로 우리가 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비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뭐 군사력으로 따지면 미국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그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의 배경이 되는 종교적 힘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줌으로 해서 절대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이란이 여러 시설 중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을 공격을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자, 지금 그 2곳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라크 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축이 될 수 있는 미군 기지라고 이란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기지는 아닙니다. 제일 큰 기지는 이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지역 허브 미군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 중부군 사령부가 이 중동 지역을 담당하면은 이 알 우데이드 기지에 그 공중전과 공군과 관련된 주요 이제 기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이게 자칫 현재는 이라크로 국한되어 있지만 이게 중동 전역으로 전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 과거와 달리 군사력이 약하고 또한 이란의 영향력이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만 공격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엄청난 화력으로 반격을 할 수 없는 조금 낮은 수준의 공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행동을 보면은 사실 저는 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뭐 무인 공격기라든가 이란이 그런 전력도 상당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격이나 테러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일단 보복 자체는 좀 제한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자,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란 공영방송에서는 80명의 사망자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뭐 9.11 테러 이후 미국인이 테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테러 차원이 아니라 무력 공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80명의 사망자가 정말로 발생했다. 그럼 미국은 전면전으로 갈 겁니다. 다만 지금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의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의 방송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인 사망자는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기 경보 체계라든가 또 이란이 이라크에게 사전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이라크도 미국에게 전달해서 이 대피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격을 접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80명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그 두 가지 공격, 그 기지를 갖다가 공격했느냐? 결국 타겟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다 접해놓은 거고, 아르빌은 사실은 이란과의 접경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아라사드 공군 기지는요, 사실은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길 방문했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거길 방문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겟을 해서 이란도 힘을 보여줬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상자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말씀 들으신 대로 미사일 공격을 당한 곳은 아라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기지 두 곳입니다. 아르빌 기지는 이제 우리라도 친숙한 곳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곳도 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Thing you do to keep America safe, strong, and free. 자, 미국 이라크 내 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란은 왜 이 두 곳을 선택한 건지 차정윤 앵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이 선별 공격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지역은 모두 두 곳입니다. 특히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는 앞서 보셨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다녀간 곳이기도 한데요. 미국 주도 연합군이 IS 격퇴 활동을 하는 핵심 거점이자 미군 물자 수송의 허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르빌 기지는 이라크 북부 최대 규모 기지로 과거 한국이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곳이기도 한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것이라서 미국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을 좀 찾아봤더니요. 전 세계 군사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인데 이란이 좀 무모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란의 보복은 자주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군 사령관이 다른 나라 공항에서 피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란이 자국민 분노를 잠재우려 신용만 한 것이다. 이런 날카로운 분석도 있고요. 미국 이란 문제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아마 우리의 파병 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먼저 이란이 자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 신용만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까지도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오히려 정치보다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슬람 혁명 때부터 70년대 말 이슬람 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핵 합의를 통해서 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그다음에 IS라는 공동의 적이 있어서 사실상 이런 마찰이 최소화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핵 합의 이제 다시 깼고, 그다음에 IS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소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이란 공격에 가담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함께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나 하이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요. 이라크 내 이제 미군 기지에 여러 가지들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란이 만약에 자신들에게 반격을 하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서 즉시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즉시라는 게 공격을 당한 이후 바로인지 아니면 며칠의 시간도 즉시에 포함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의 행사 기간은 특별한 시간적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즉시 개념이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라크에서 술레이마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전과를 이라크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3차 세계대전 검색어가 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종교 전까지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거죠. 결국 공격을 하게 되면은 수니파 국가들을 같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란 그 이외의 지역을 공격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타르의 공군 기지가 있고 바레인의 해군 기지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이란이 적대시하고 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란의 공격 대상은 수니파 전 지역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이란을 지지할 수 있는 이라크의 시아파 교도라든가 또는 시리아 이쪽하고 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전될 경우에는 결국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란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52개 곳을 갖다가 이미 식별해 놨다 하는 식으로 이란을 겁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기에는 뭐 문화시설도 있다는 식으로 그렇죠. 하면서 이것은 국제법적 위반 행위인데 그런 이야기도 해서 서로 조금 지금 상당히 흥분된 상황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조금 자제를 하면서 대화로 풀어야지 자위권도 위협이 임박했을 때는 하는 거지 그것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이번에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제는 혁명군인데요.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경고 메시지 보내고 과연 이 혁명 수비대는 어떤 조직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혁명 수비대는 12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으로 이란군 중에서도 정예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슬람공화국 정치 시스템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란 군대와 정치, 또 경제력의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 수비대 우주항공군의 미사일 능력이 이란 국방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혁명 수비대에는 별도의 사이버 부대가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네, 가장 큰 관심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미국민 또는 전 세계인에게 발표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언제쯤 발표할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쯤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 될 거다. 미국은 강력하고 이란의 도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을 암시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행 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역시 비례적으로 이란 군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명피해가 없다면은 일부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미국도 이란의 재산상 피해만 발생할 지역을 갖다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로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슈퍼파워로서 이란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공격을 갖다가 암시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 행동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부드러워질 수는 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먼저 이란 사령관을 사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은 전면전까지 가나 이렇게 조금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신 박사님처럼 위원님도 미국이 또다시 군사적인 공격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현재 그 중동 지역에 이제 미군 배치를 보면은 사실 이제 신범철 박사님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전면전을 한다 그러면요. 지금 아마 중동으로 그 미군의 각종 자산들이 이제 몰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 국방부에서도 BOC 폭격기 6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 우리 시각으로 새벽쯤에 이제 2대가 인도양으로 배치되는 게 보여졌고 그 밖에 이제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 한 척이 지금 인도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 가지고는 전면전을 수행하기엔 사실 무리가 있고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가 나와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군 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또 보복 조치를 한다라면은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의 수도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군 기지를 제한적으로 그런 타격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 마크 에스퍼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result, we've increased our force protection postures across the region and will continue to reposition and bolster our forces as necessary to protect our people, our interests, and our facilities.
네, 우리 정부도 양측의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갈등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 양국 정상이 숫자들을 거론하면서 40년 넘는 그런 악연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요. 숫자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쉬운 두 곳을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댓글에서도 봤지만은 미국의 군사력이 뭐 전 세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 팩트인가요? 뭐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군의 전력은 사실 이렇게 모든 전력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군사력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란이 압도적이고,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만큼 많은 수의 미사일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면전을 확대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무료 충돌로 치닫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전쟁,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이라크 국내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역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려하는 만큼의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행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란은 우방국들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선택을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뭐 결국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의 한 70%가 거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그간 협의를 해온 게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든가 그리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힌다거나 이런 부분이 미국과 논의를 됐다면은 전 그거는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선적으로 연락 장교 파견 정도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란이 군사적으로 반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먼저 해놓고 중동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갖다 넓히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물론 그 신중하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말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동맹 차원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갖다가 회피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계산된 것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정치적 신뢰는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행동으로서 움직이는 건 우리 군인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양측의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차정윤 앵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운이 감돌면서 우리 정부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바닷길의 길목인데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미국에 대해 보복으로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난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일본과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every country that has an interest in that region and has goods and services that flow, energy that flows into places like Japan and Korea, that they participate in a way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ir own economies. 만약 파병이 결정된다면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 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100km 불과 나흘 거리밖에 되지 않아 언제든지 뱃머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전 요원 등 30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4,000톤급 구축함 한 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반격에 가담한다면 자신들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우방국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란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우리 정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네, 지금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걸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사실 우리나라 국적의 상선들이 당시 이 공격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제 발생했던 일인데 지금 만약 미국과 이란의 그런 이 충돌이 격화된다라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해협 자체가 좁고 또 이란군 자체 병력들이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공군기지라든지 군함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가장 위협도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군사적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 간다 그러면요, 제일 좋은 것은 그러한 이란의 군사력들이 제거가 된 다음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신보천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우선 연락 정교 정도를 파견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동맹이나 우방국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할지 뭐 그런 여부인데 뭐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뭐 다소 좀 안타까운 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결정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과 연결시켜서 결정한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그럴 가능성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1월 달에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란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에 대한 탄핵 이슈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치적 부담 없이 표결로서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바로 부결을 시키겠죠. 그럼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적 시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란 문제를 키웠다. 그래서 술레이마니를 살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기되는데 앞으로 과정에서 뭐 과거 미국의 역사는 전쟁이 진행 중에는 항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유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보다 큰 시각에서 지금 세계 평화라든가 중동의 안정 이런 것과 관련된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국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이것을 갖다가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쪽으로 가기는 부담이 될 것이다. 뭐 한 2-3시간 후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어 한 단어씩 분석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은 미국이 당장 전면전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이제 낮다고 계속 보시는데 군사적으로도 지금 뭐 크게 어떤 군사 시설이나 무기들이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도 뭐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전면적인 그런 전쟁을 각오를 했다라면요, 최소한 항공모함 3척은 현재 인도양 지역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 한 척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뭐 지상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파병되는 것들을 보면은 일종의 신속 대응군 성격이 강하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중동 지역의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 정도지 이게 이란과의 정말 전면전을 하려는 그런 수준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군사적 움직임으로는 사실상 전면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예상을 하시니까 좀 다행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란과 미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종일 매서운 추위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대부분 영상을 유지하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 춥겠고 낮 기온도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낮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1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 6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 주말에는 제주도에, 휴일에는 제주도와 경남,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